조선시대 역적의 딸로 몰려 천민이 된 소연. 유모는 전 재산을 바쳐 그녀를 구했지만 그날부터 12년간 악귀처럼 변해버립니다. 매질과 굶주림, 혹독한 학대. 하지만 12년 뒤 혼례날 받은 낡은 보자기를 열었을 때 소연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움 뒤에 숨겨진 유모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한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그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비였고, 집안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으나며 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15살 소연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고, 유모 박 씨는 소연이 태어날 때부터 곁을 지키며 친딸처럼 키워왔습니다. 우리 아씨, 오늘은 또 무슨 책을 읽으실 거예요? 박 씨는 매일 아침 소연의 방문을 열어주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날들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으나 당시 권력자들의 음모로 인해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소연의 절규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수형을 당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적의 가족들은 모두 관비로 끌려가거나 노비로 팔려가야 했지요. 어느 날 아침 관아의 관리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역적의 딸 소연을 당장 관비로 끌고 가라. 관리들은 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유모를 외쳤고 그 순간 박 씨가 관리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씨는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 논밭 문서였지요.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제 종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관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문서를 빼앗아 살펴보았습니다. 논밭이 제법 되는구만. 좋다. 그 계집아이는 내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소연은 관비로 끌려가는 것은 면했으나 하루아침에 천비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연은 유모의 품에 안겨 감사합니다. 유모. 목숨을 구해주셔서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도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우리 아씨.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였지요. 하지만 그것이 유모가 소연에게 보여준 마지막 다정함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박 씨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관리들이 대문을 나간 그날 저녁 소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아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어디로 가려느냐? 박 씨의 차가운 물음에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방으로 가려고요. 유모. 박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방, 천한 종년에게 무슨 방이 있느냐? 소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씨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유모가 아니었습니까? 박 씨는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종이다. 감히 나를 유모라 부르지 마라. 주인마님이라 불러라. 박 씨는 마당 한쪽에 초라한 행랑채를 가리켰고 그 앞에는 누더기 같은 이불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저기서 잔다. 알았느냐?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모,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박 씨는 소연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소연이 입고 있던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찢어지는 비단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비단 조각들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고 박 씨는 그것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양반집 딸이라는 허울은 이제 끝이다. 이 거친 삼배옷이나 입고 종 노릇이나 해라. 박 씨는 거친 삼배로 지은 옷 한 벌을 소연에게 던졌습니다. 소연은 찢어진 비단 조각들을 주우려 했지만 박 씨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당장 저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지어라. 소연이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자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배우면 되지 않느냐? 종이 밥도 못 짓는단 말이냐? 박 씨는 소연을 부엌으로 떠밀었고 소연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낯선 솥과 아궁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저녁 내내 소연은 서투른 손길로 밥을 지었고 연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연기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마침내 밥을 지어 상을 차려 박 씨에게 갖다 드렸을 때 박 씨는 한 숟가락 뜨더니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밥이냐? 개도 안 먹을 것을.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밥알들이 마루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인마님, 죄송합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씨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됐다. 넌 그것도 못하는구나. 썩 물러가거라. 소연은 행랑채로 돌아가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불도 없고 이불도 얇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소연은 밤새 눈물을 흘리며 유모의 돌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 박 씨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소연이 있는 행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아씨.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박 씨는 관가의 사람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양반의 딸처럼 행동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소연이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해야만 진짜 천민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소연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행랑채에서 들려오는 소연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소연의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여인 사이에는 거대한 오해의 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 씨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모질어졌지요. 소연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박 씨의 호통이 떨어졌고 소연의 고운 손은 금세 거칠어졌으며 얼굴은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문득 어머니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손에 쥐어주셨던 은가락지였지요. 소연은 일을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가 궤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가락지를 소중히 담아두었던 비단 주머니가 있었지요. 하지만 주머니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머니가 너무 가벼웠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궤짝을 뒤지고 방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가락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고 소연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마님, 제 괴짝에 있던 은가락지를 혹시 보셨습니까?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은가락지. 아, 그것 말이냐. 장터에 팔았다. 박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장터에 팔았다고요? 그건 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어 봐야 입에 풀칠이나 하더냐. 그 돈으로 쌀을 샀다. 박 씨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박 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되찾아 주십시오. 그건 제게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종 주제에 감히 주인의 옷을 잡아 다시는 그 가락지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이미 팔린 지 오래다. 박 씨는 차갑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마저 빼앗긴 슬픔에 소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소연은 행랑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유모가 정말 악귀가 되어버린 것인지 어찌 일이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소연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집안도 잃고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마저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채에서 박 씨는 은가락지를 품에서 꺼내 소중히 쓰다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아씨,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관가의 눈에 띌 것이다. 박 씨는 가락지를 정성껏 닦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 이 가락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양반의 딸로 살려 할 것이고 그러면 관가의 눈에 띌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소연이 자신을 미워해야만 천민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내가 살 수 있단다. 가락지를 깨끗이 닦아 비단 보자기에 정성껏 싼 박 씨는 그것을 괴짝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행랑채를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쥐어뜯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우는 소리를 소연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가 든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락지를 다시 소연의 손에 쥐어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여인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가락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이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대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얇은 삼배옷 한 벌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행랑채 방에는 불도 제대로 떼주지 않았고 밤이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소연의 손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소연을 깨워 얼어붙은 우물가로 보내 빨래를 시켰고 눈 쌓인 마당을 쓸게 했습니다. 소연의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났지만 일손을 멈출 수 없었지요.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추위보다 굶주림이었습니다. 박 씨가 소연에게 주는 밥은 하루 한 끼, 묽은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밥알이라고는 몇 개 보이지 않는 맹물 같은 죽이었지요.
소연은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몸은 점점 더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박 씨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가 아 씨를 저리 모질게 대하다니. 차라리 관비로 보내는 게 나았을 것을.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더욱 모질게 굴었습니다. 일이나 더해. 손 놀리면 따뜻해진다. 박 씨는 소연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밤마다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생각했습니다. 유모가 자신을 종부리려고 살린 것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절망했지요. 하지만 소연이 모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박 씨는 몰래 행랑채로 가서 소연의 방문 앞에 따뜻한 온돌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소연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이며 말입니다. 또한 박 씨는 소연 몰래 낡은 누비 이불을 덮어주곤 했지만 소연은 잠든 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허기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자 박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비실거리느냐?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박 씨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 주제에 배가 고프다니. 내가 일을 제대로 해야 밥을 더 주지. 그날 밤 소연은 배고픔과 추위에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박 씨가 부엌으로 가서 몰래 따뜻한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미음이 식지 않게 항아리에 담아 행랑채 문 앞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새벽에 소연이 문을 열면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박 씨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소연이 미음을 발견하고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은 누가 놓고 간 것인지 몰랐지만 그 따뜻한 미음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박 씨가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데도 소연이 어떻게 버티는지 신기해했지요. 사람들은 박 씨가 겉으로만 모질게 구는 것이고 몰래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더욱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저 천 것을 챙겨 웃기는 소리 마라. 박 씨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소연을 더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관가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박 씨가 자신의 방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소연의 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는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박 씨가 자신을 감시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 씨는 소연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안채로 돌아가 자신의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랑채로 가져가 소연 몰래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우리 아씨,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박 씨는 소리 없이 중얼거리며 소연의 수척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여인 사이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소연의 삶에는 여전히 겨울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박 씨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소연은 헛간 구석을 청소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집더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을 때 관가에서 모든 서책을 불태웠지만 이 책 한 권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책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은 밤마다 몰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에 한자 읽어 내려갔지요.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천민이 아니라
양반가의 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연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박 씨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갑자기 행랑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책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책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책입니다. 제발 빼앗지 마십시오. 하지만 박 씨는 거칠게 다가와 소연의 손에서 책을 빼앗았습니다. 감히 천것이 글을 읽어. 내 주제를 모르는구나. 박 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책을 읽다가 관가에 발각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책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고 소연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소연이 매달렸지만 박 씨는 그 책을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연은 박 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소연을 뿌리치고 책을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버지의 글씨가 재가 되어 사라져 갔습니다. 소연은 그 광경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관비로 끌려가는 게 나았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울렸지만 박 씨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주제 파악이나 하고 살 거라. 다시는 책 같은 것을 손에 대지 마라. 박 씨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재가 된 책에 잔해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그을려 화상을 입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행랑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져버린 절망감에 소연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박 씨는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씨,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글을 읽는 것을 관가에서 알면.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박 씨는 소연이 책을 읽다가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양반의 딸이 글을 읽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소연의 정체가 탈로 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책을 불태우는 것이 소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더 미워해야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있다. 박 씨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책을 불태우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밤새 책의 내용을 필사하여 따로 보관해 둔 것입니다. 언젠가 소연이 자유를 찾으면 그때 돌려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소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는 박 씨를 향한 증오가 더욱 깊어져 갔고 박 씨는 그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소연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여인 사이의 오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세월은 무심히도 흘러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이제 27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고 12년간의 고된 일로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지요. 소연은 여전히 박 씨를 원망하며 살았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겠다는 다짐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여 과거 영모 사건들을 재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와 소연의 아버지가 무고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이 잡혔고 소연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소연의 신분도 천비에서 양인으로 복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2년간 견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박 씨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눈가가 부러졌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후 그 올해 양반 선비 김진사가 혼담을 청해왔습니다. 김진사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비록 고생은 했으나 절개를 지킨 여인이라며 정식으로 청혼을 한 것이지요. 소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혼담이 들어오다니 말입니다. 박 씨는 소연을 불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 신분에 맞는 곳으로. 소연은 박 씨를 바라보았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쌓인 원망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간단히 짐을 꾸렸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 박 씨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삼배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박 씨가 보자기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은 그 낡고 누추한 보자기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천하게 보는 것 같아 서러웠던 것입니다. 신랑댁 안방에 들어서기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마라. 알겠느냐?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대답 대신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학대했던 유모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고작 이런 누추한 보자기라니. 소연은 기가 찼습니다. 박 씨는 소연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아씨.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소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내 소임을 다했구나.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쓰다듬었습니다. 12년간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고 모질던 사람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안채로 돌아가 소연의 방이었던 행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방에는 12년간의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품속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연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편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소연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미워하며 떠나는 것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라, 우리 아씨.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텅 빈 마당에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혼례를 향해 가는 가마 안에서 소연은 낡은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보자기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인연이었기에 말입니다.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소연은 이제 양반가의 부인이 되었고 신랑 김진사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랑댁 안방에 들어선 소연은 긴장이 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년간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소연이 가져온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박 씨가 준 낡은 삼배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2년간 자신을 학대했던 유모에 대한 원망과 그래도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랑이 방으로 들어와 보자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부인, 저것은 무엇이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유모가, 아니, 저를 키운 이가 준 것입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모께서 주신 것이니 한번 풀어보시지요. 분명 부인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한 마음을 가졌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권유에 못 이겨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을 푸는 손이 자꾸만 떨렸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보자기가 펼쳐졌습니다. 소연의 눈이 점점 커졌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12년 전 장터에 팔아버렸다던 어머니의 은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정성껏 닦아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손질한 채로 말입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가락지 옆에는 고운 비단으로 지은 혼례용 치마저고리가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소연이 12년 전 입었던 바로 그 비단과 똑같은 색깔의 옷이었지요. 찢어버렸다던 그 옷이 아니라 누군가 한 땀 한 땀 새로 지은 옷이었습니다. 바느질 솜씨를 보니 밤마다 얼마나 공들여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 밑바닥에는 소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양인 신분증명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씨, 이제 당당히 양반 부인으로 사시오. 12년간 모진 말을 한 이 늙은 종을 용서하시오. 아씨가 저를 미워해야 이 험한 세상을 견딜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쪽지를 읽던 소연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쪽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비단옷은 밤마다 한 땀 한 땀 지은 것입니다. 아씨가 혼례날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가락지는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매일 닦았습니다. 행복하시오, 우리 아씨. 그것만이 이 늙은이의 소원입니다. 소연은 쪽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간 지난 12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겨울에도 삼배옷만 입혔던 것, 묽은 죽만 주었던 것, 가락지를 빼앗았던 것, 책을 불태웠던 것. 모든 것이 자신을 학대하려던 것이 아니라 지키려던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천둥처럼 소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유모. 소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단옷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책을 필사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불태우기 전에 밤을 새워 베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책을. 소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12년간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유모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랑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유모께서는 부인을 진짜 딸처럼 사랑하셨소. 소연은 비단옷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유모가 밤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흘렸을 눈물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보자기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은가락지에는 오랜 세월 누군가 매일 정성껏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비단옷의 바느질 자국을 보니 촛불 아래서 얼마나 눈을 혹사하며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늘땀 사이사이에는 실수로 찔렸던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12년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유모가 자신을 천한종이라며 모욕하던 모습,
그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추운 겨울 삼배옷만 입히고 굶긴 것도 모두 이 집에는 가난한 종만 있다고 관가를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을 불태운 것도 소연이 글 읽는 것이 발각되면 다시 잡혀갈까 봐였습니다. 가락지를 팔았다고 거짓말한 것도 소연이 유모에게 정을 느껴 떠나지 못할까 봐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밤마다 문틈으로 들리던 유모의 흐느낌,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새벽마다 문 앞에 놓여있던 따뜻한 미음, 그것은 유모가 몰래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추운 밤 모르는 사이에 덮어졌던 두꺼운 이불, 그것도 유모의 손길이었습니다. 유모. 소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12년간 자신이 유모를 아끼라 부르며 저주했던 모든 순간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움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소연은 비단옷과 가락지를 꼭 안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신랑이 놀라 소연을 부축하려 했지만 소연의 슬픔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소연은 자신이 유모에게 했던 모든 모진 말들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진짜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아끼라 불렀던 것입니다. 소연은 급히 일어나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당장 유모께 가봐야 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신랑은 소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시오, 부인. 서둘러 다녀오시오. 소연은 홀레복도 벗지 않은 채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지만 소연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유모를 유모라 부르지 못했던 것.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소연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발에 돌이 채이고 넘어져도 일어나 계속 달렸습니다. 홀레복이 찢어지고 머리가 흐트러졌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모,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연의 절박한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소연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유모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소연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유모의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모. 소연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서늘한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12년 동안 호통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이 이토록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끝에 닿는 마당의 흙은 이상하게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유모. 소연의 다급한 외침이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안채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박 씨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 소연은 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씨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소연이 다가오는 소리에 박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씨, 어찌 이곳에? 박 씨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소연은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모, 용서하세요. 제가 유모를 오해했어요. 소연의 눈물이 박 씨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소연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자기를 여셨구려. 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유모께서 저를 위해.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아씨, 행복하게 사시오.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연은 박 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유모를 모실 것입니다. 제발 눈을 감지 마십시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 소임을 다 했으니 이제 편히. 박 씨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연은 박 씨를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유모, 유모. 소연의 절규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소연이 행복하게 혼례를 치르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편히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밤새 박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 씨의 손은 차가워졌지만 소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야 보니 박 씨의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바늘에 찔린 자국, 소연을 위해 일하며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모, 제가 이 손을 더 일찍 잡아드렸어야 했어요. 소연은 박 씨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박 씨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신랑도 함께 와서 박 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박 씨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소연은 박 씨의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12년 동안 매일 밤 소연에게 쓴 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씨를 호통쳤습니다. 아씨의 눈물을 보는 것이 칼로 내 가슴을 베는 것보다 아픕니다. 아씨가 나를 악귀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악귀입니다. 하지만 아씨를 지키는 악귀입니다. 오늘 밤도 아씨 방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씨의 잠든 얼굴을 보니 예전 그 귀여운 아기 때가 떠오릅니다.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디며 자신을 지켰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에게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소연은 매년 박 씨의 기일이 되면 정성껏 제사를 지냈고 박 씨가 지어준 비단옷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미움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소연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